자, 지금 우리가 이제 시설 관리 이어서 또 건물 관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봤잖아요. 그죠? 주택, 또 부대시설, 복리시설, 뭐 총량제 한다, 뭐 이런 것도 봤고. 자, 이제는 이러한 건물이 어떻게 기능이 떨어지고 또 어떻게 회복을 할 건지, 여러분들 교재 27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그 1차 과목에서 공부하시는 시설개론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론인 시설개론을 우선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들께서 이제 업무를 하시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한다라는 부분의 위주, 또 실무적으로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건물의 기능 저하와 기능 회복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건물의 기능이 왜 떨어지느냐? 우리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99.9% 이 균열 때문에 이 건물의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균열. 그래서 이제 이 균열이 진행이 되면 균열 부위로 이제 비가 온다든지 할 때 빗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이제 쭉 파고 들어가서 어디? 철근까지 갑니다. 철근이 이제 또 그 피복이 이제 분리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물이 이 콘크리트 성분하고 만나서, 콘크리트 성분에 이 석회 성분하고 만나서 또 백화라는 현상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 균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저하 요인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균열이 있을 땐 기능 회복적인 측면에서 균열을 보강을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현재 그 공동주택에서 특히 겨울철에도 많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로입니다. 그래서 이 결로 부분에 대한 하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는데요. 이 결로 때문에 건축물이 많이 기능이 떨어져요. 우선 이제 결로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슬 맺힘입니다.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왜 이슬이 맺히느냐? 그 이슬 맺힌 부위의 온도가 이슬이 맺히는 온도인 노점 온도보다 낮으면 결로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그 결로가 생기는 부위, 그게 표면이든 내부든 아무튼 생기는 부위의 온도가 낮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대책은 그렇게 결로가 생기는 부분, 온도가 낮은 부분의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온도를 높이려면 건축물은 이 단열이라는 걸 통해서 온도를 높이게 되죠.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뭐 이 이에도 백화, 동해, 동상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내부 부분을 위주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균열이 발생이 되잖아요. 균열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 균열의 원인에 따라서 보강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발생했는지, 이게 설계상 미비로 인한 건지 아니면 시공상 혹은 또 외부 환경에 의한 건지,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고 균열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보강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우선 첫 번째는 균열 정도를 보니까 그냥 우리가 실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크랙이 아주 그 미장 부위에 아주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요. 미세한 균열. 이렇다면 그냥 표면을 다시 한번 미장하는 거죠. 표면 처리하는 방법을 씁니다.
뭐 이거 표면 처리 공법, 뭐 공법,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균열은 뭐 가령 이렇게 구조체가 있고, 구조체 균열은 아니고요. 위에 이제 이렇게 미장을 해놨는데, 요 부분에 이렇게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다시 미장을 하면 된다. 뭐 간단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보실 부분이 이제 충전 혹은 충진 뭐 이렇게 하는데, 공법과 주입 공법에 대한 이야기. 충전도 뭐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주입도 뭘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 자체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하시려면 충전공법과 주입공법에서 주입공법은 이렇게 수평으로 된 부재를, 충전공법은 수직으로 된 경우를 상상을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충진공법 이야기를 할게요. 벽면에 보니까 이렇게 균열이 생겼습니다. 균열이. 네, 균열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균열을 보수를 할 때 그냥 마감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균열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지금 계속 터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커트를 해냅니다. 이렇게 그라인드 같은 걸로 갈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갈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라이머 접착력 좋게 하기 위해서 바르고 이제 이렇게 수지로 이렇게 하고 마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충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커팅을 한다는 거예요. V 커팅 혹은 U 커팅을 한 다음에 채운다는 거죠. 실링제를 이렇게. 주입 공법은 뭐냐면 주로 이제 수평 부재, 특히 계단 같은 데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위에 이제 균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균열이 있어요. 위에 이제 금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균열이. 근데 이게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 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속이. 왜 이런 증상 나타나냐면, 지금 이제 제로 분리 현상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뭐 이제 재료가 분리된 거예요. 물로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골재 같은 건 있고. 그럼 물은 증발하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빕니다. 공극 상태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중을 얘는 이만큼 견뎌야 되는데 얘는 요만큼밖에 못 견디니까 여기가 균열이 생깁니다. 그럼 이 균열은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커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에 균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렇죠. 에폭시 수지를 계속 집어넣어서 이게 다 일체화를 이렇게 다 시켜버려야 돼. 이렇게. 메꿔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입, 이제 메꿈식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넣을 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전동적인 방법이든 수동적인 방법이든 이렇게 에폭시 수지를 주입을 하죠. 그래서 이 에폭시 수지를 주입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체화 시키기 위해서 이게 집어넣을 때 이 에폭시 수지가 좀 막 끈적끈적하면요 구석구석 안 들어갑니다. 걸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폭시 수지가 묽어야 돼요. 그래서 점성이 낮은 걸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같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입공법에서는 점성이 낮은 에폭시 수지, 요 낮은이 포인트고요. 충전공법은 커팅을 하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철물보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기둥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정말 기부스입니다. 말 그대로. 뭐 막 철근이 다 보이고 안에 막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심각하게 지금 상태라서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철제 같은 걸 대고 묶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철물보강법 이렇게 이게 심각한 균열이죠. 그러니까 균열 상태로 보면 얘는 얼마 안 되고 얘는 지금 무지 심각한 상태고 얘는 균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균열은 원인 조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강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쪽 보시면 결로 이슬 맺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결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결로가 발생되는 부위에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구조체인데요. 이쪽은 내부고 이쪽은 외부예요. 이쪽 내부 벽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어요. 이 결로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 이슬이 왜 맺혔느냐 그 얘기예요. 이 결로가. 그럼 이 부분의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온도를 높여주면 얘는 없어져요. 그럼 이 높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단열재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쓰거나, 근데 바깥쪽 단열재 쓰는 건 비싸기 때문에 안쪽에다 이렇게 단열재를 쓰죠. 그러면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결로를 구분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결로는 표면 결로라 그럽니다. 건축물의 표면에 발생하니까 표면 결로. 근데 표면 결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 결로라는 게 있어요. 내부 결로. 이 내부 결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건축물의 내부의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건축물이 있는데 이쪽이 내측, 외측이라면 이 건축물의 내부, 그러니까 여기에 이 건축물 속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이죠. 얘는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표면 결로의 경우는 단열. 이 단열은 뭐 안에서 단열을 하든 바깥에서 단열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이 단열로서 표면 결로는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 내부 결로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지금 이 결로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안쪽에다 단열재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안쪽에다. 그러면 바깥의 온도가 영하 20도예요. 그럼 안의 온도는 이거 단열했으니까 좀 높아졌겠죠. 안의 온도는. 그죠? 근데 요 벽체의 온도는 그대로죠. 그죠? 외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벽체의 온도, 지금 문제는 뭐예요? 여기 온도를 높여줘야 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에다 하는 건 필요가 없고 바깥쪽에다가 단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외단열의 경우는, 여기 참 내부 결로의 경우는 외단열만이 효과적이다 그 얘기죠. 외단열. 그래서 내단열은 의미가 없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대신 그러면 안쪽에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외단열은 이게 비싸거든요. 건물을 바깥쪽으로 싸는 건 이게 되게 비싼 일이라서 그러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단열은 의미가 없고 지금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외단열 하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있는 이 결로 수가 어쨌든 이제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흘러내려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벽을 통기성이 좋은 걸 설치를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하든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실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뭐 있어요? 이 안에다가 벽을 하나 더 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적벽을. 여러분 지하 주차장 같은데 마트 이런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가면 보이는 벽은 다 조적벽입니다. 그 안에 이 결로가 심한 벽이 하나 떠 있고 이건 콘크리트 동벽이죠. 이 결로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흘러내리게끔 내비두는 거예요. 흘려서 이거 그냥 외부로 빠지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큰 데서는 이제 이렇게 이중벽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이 안쪽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물이 들어와도 일로 들어오지 않게끔 침투하지 않게끔 여기에다가 방습층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습층을 안에다 설치하면 일로 왔다가 뒤로 이제 이렇게 나가게끔. 그래서 이 내부 결로에 대한 대책은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안쪽에다는 이중벽 방습층, 바깥쪽에는 단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부 결로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백화라는 게 있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백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하얗게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건축물 표면이. 근데 이제 백화는 뭐 시험엔 잘 나오지 않지만 어느 때 잘 발생하냐면 극겨울에 발생 많이 합니다. 극겨울에 백화 노래 제목 같은데요. 예. 그늘진 곳에 겨울철에 백화는 많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정도만 그냥 머리 글자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극겨울 그건 찻집 그러면 안 돼요. 극겨울 백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와 동상이 있어요. 동해와 동상. 이게 다 언다의 동자입니다. 얼음 동자. 얼어서 해를 입으면 동해, 얼었는데 밀어 올리면 동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얼면 동해 현상이 나타나죠. 건축물에 해를 입히는 현상인데요. 동상이라는 현상은 뭐냐면 얼어서 보도블록 같은 거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제 배수 같은 게 탈락이 돼서 그 부분이 얼면 부피를 팽창하면서 밀어 올리는 현상. 이런 걸 이제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 관계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 저하에 따른 기능 회복 요인을 이제 보셨잖아요. 기능 저하 대표적인 거 균열별로 기능 회복 보강 단열을 보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네 부분을 쭉 공부를 하시면서 균열도 물 때문에 문제고 결로도 물 때문에 문제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단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을 막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방수라고 하죠. 방수. 물을 막는 거, 방수. 그래서 기능 회복에 있어서 이 방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방수는요,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물이 침투 안 하게끔 방수층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수층은 쉽게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 1, 2년 사이에 비가 서 이런 건 아니고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새죠.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선행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280페이지에 요 방수공사 이야기를 또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해보죠. 예. 자, 예.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수입니다. 방수. 근데 이 방수는 여러 가지의 방수공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수에 대한 어떤 방수제나 아니면 방수에 따른 공법, 이런 것들이 정말 날로 발전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방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제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공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방수 공사를 하게 돼요. 그때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의 방수와 관련된 부분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 하나는 아스팔트 방수. 또 고분자 시트 방수. 고분자 도막 방수.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멘트 액체 방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방수하는 곳이 다르고요. 특징이 있고 또 요 네 가지는 이 내구연한이 달라요. 일단 법에서 정한 내구연한을 보면 얘는 20년, 얘도 20년, 얘는 15년, 얘는 10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수선주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간단하게 이제 한국의 근대사로 봤습니다. 20년짜리 할 때, 20년 할 때 아시콘, 유기자, 소개, 수배, 단. 그리고 15년 할 때 고도급, 보배, 승기, 아홉이엠. 10년 할 때 윤한순, 유홍기, 급, 보배, 시기가, 자주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요 안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아스팔트 방수 20년은 여기 들어있죠. 20년. 고분자 시트 방수는 요걸 가져갑니다. 고분자 시트 방수. 고분자 도막 방수는 여기 있어요. 여기 15년이에요. 그래서 다르죠. 그 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여기가 있는데 우선 아스팔트 방수 오래 가는 거 알겠어요. 액체 방수 2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화장실 같은 데 하지만 이건 지붕에 쓰죠. 알겠는데 시트 방수와 도막 방수가 왜 차이가 있느냐. 요 얘기를 좀 해보면 예전에 시트 방수도 15년이었어요. 불과 한 5년 전쯤엔 그랬어요. 근데 5년 이후부터는 20년을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트 방수는 시트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거고요. 도막 방수는 도료를 이용해서 도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작업입니다. 공사.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제품이 요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쓰는 것이 오래 가요. 균일하고. 근데 직접 작업 도장을 막을 입히는 작업은 이게 뭐 피눌도 생길 수 있고 뭐 어딘 두껍고 어딘 가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수선 주기가 다르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방수 형태는 이론적으로 많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개론에서도 많이 살펴보시는데, 이거 말고도 뭐 코킹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죠? 코킹 방수. 또 요즘은 이제 뭐 금속을 이용한 방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좀 더 보도록 하죠. 290페이지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가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보통 이제 옥상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지붕에. 이 아스팔트 재질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고가가 있고 좀 이제 저렴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수 재료로 두 번째 아스팔트 플라이머, 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또 블로운 아스팔트, 또 아스팔트 컴파운드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재질에 따라서. 프라이머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바르는 거예요. 이제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모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 아스팔트를 얹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스팔트 방수 하게 되면 뭐 8층 방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모체에다 프라이머 바르고 아스팔트 바르고 뭐 펠트 루핑하고 다시 또 프라이머 바르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낮다. 그 다음에 블로운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높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양질의 아스팔트 방수할 때는 높고 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높으냐? 연화점. 그러니까 이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온도에도 오래 견디고 또 침입도도 큰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일단은 요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화점이 높고 침입도가 커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양질의 아스팔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거 시공상 주의사항,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석에 잘 해야 되고, 또 겹쳐서 해야 되고, 또 치켜 올려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 시멘트 액체 방수 보게 되면, 요건 그냥 시멘트 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방수를 그냥 집어넣고 그냥 마감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방수공사할 때 온도가 얼 수 있으니까 얼면 안 되니까 5도씨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트 방수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건 제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트를 겹쳐서 이렇게 쭉 부착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막 방수는 직접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좀 주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0페이지 실링 방수. 이제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코킹이죠, 코킹. 예, 뭐 어디 좀 샌다. 그럼 무조건 코킹 같다. 이렇게 쏘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열. 단열은 아까 잠깐, 요 결로에 대한 대책으로 단열을 봤었죠. 단열을 봤는데, 요 단열도 아까 뭐, 안쪽에다 하는 내단열이 있고, 바깥쪽에 하는 외단열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결로가 표면 결로냐, 아니면 내부 결로냐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요 또 중간 단열도 있습니다. 중간 단열.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럼 구조체 안쪽에 단열하는 거를 내단열이라 그러고, 바깥쪽에 하는 거 외단열.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중간에도 단열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못 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조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이중벽 쌓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다가도 이렇게 단열재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이제 중간 단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각각 특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단열은 이제 가장 저렴합니다. 외단열은 가장 비싼데 효과적이고요. 중간 단열은 요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죠. 주변의 어떤 그 공기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격 얘기하면 이게 이제 가장 싸고 이게 중간, 이게 외단열이 가장 비싸고 그렇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단열재의 조건이란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단열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열을 차단하는 일을 단열재가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단열성이 좋아야 돼요.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흡습성 또 수습성이 이런 게 적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감인데요. 이제 건축물의 마감을 미장하기도 하고 또 타일로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실제 이제 미장, 도장 이쪽에서는 이제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실무적으로 도장 공사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도료를 사용하는데 이 도료가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실 같은 밀폐 공간에서 도료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이제 페인트 좀 칠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화성 물질이 있으면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환기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공기가 급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막 용접하고 있고 이러다 두 개 딱 만나면 그냥 화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능 회복 방법인 이제 방수와 또 단열, 또 기능자인 균열과 결로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건물 관리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학습하실 부분이 설비 관리입니다. 자, 이 설비 관리는 접근 방법이 전혀 달라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291페이지에 이제 설비 관리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게 왜 접근 방법이 다르냐면요. 우선 이 건축 설비 관리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40문제 중에서 16문제 이상이 여기서 나와요. 꽤 나오죠. 굉장히 나오는 겁니다. 16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 다 합하면 16문제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것만 하면 합격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건축 설비가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냐면 건축설비 이 16문항은 보통 이론적인 부분과 법령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이론적인 부분이 9문제에서 10문제, 법령이 보통 6,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이론 문제, 이 9문제에서 10문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설개론에서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건축 설비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공부해도 여러분들 그 점수를 맞추기 어려운 그 건축 설비를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그 학업 그 진도표상으로 보면 여기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내용은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또 이 법령 문제는 순수 실무 법령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그 관계법규, 2차 관계법규 있죠? 법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이나 승강기술 안전관리법, 또 뭐 소방시설 안전 설치 유지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이제 몇 개 법률들은 또 2차에서 법규에서도 하는데 거의 실무 법령이에요. 뭐 수도법, 하수도법, 뭐 이런 것들. 한 달 동안 하는 건축 설비와 관계법규에서 하는 거, 실무에서 하는 거, 이게 다 더한 것이 16문항을 이루는데 이 학습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여건상,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이 설비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금방 좀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건축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전기 설비도 있고 뭐 급수 설비도 있고 그렇죠. 뭐 생각해서 나열해도 나열을 못할 정도예요.
이렇게 많은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설비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뭐 거기 나오는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는 물과 관련되는 설비와 열과 관련되는 설비, 그리고 기본이 되는 설비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물과 관련되는 설비는 드시는 물, 급수라 그러죠. 버리는 물, 배수라 그럽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되죠. 오수 처리해서 보내야 돼요. 우수, 정화, 설비. 이게 이제 물과 관련된 설비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인데 여기에 버리는 물은 냄새가 나니까 통기관을 꼭 이렇게 넣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과 관련되는 설비, 또 열과 관련되는 설비는 데우고, 뭐,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난방입니다. 난방. 또 냉방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 공기 안 좋죠. 환기합니다. 환기 설비까지. 그리고 이 물과 열을 같이 쓰는 설비가 하나 있어요. 이게 급탕입니다. 급탕. 급탕 설비. 또 기본이 되는 전기, 가스, 소방, 운송. 이런 것들의 설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기기사라는 자격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소방도 자격제도가 있고 승강기도 자격제도가 있고 뭐 이렇게 냉난방 공조기사 뭐 자격증 있는 것도 있고 수질기사 또 여기에 있는 급수 관련된 이렇게 이제 관련된 자격증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자격증에서 나오는 문제와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비 하나에서 지금 자격증 7개를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출제된다라는 상황 하나만 놓고 접근하셨다가 전략을 잘못 짜시면 뭣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두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공략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제를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보통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한 12개 정도 설비에서 16개 나오니까 그냥 적게 나오면 하나, 많이 나오면 2개, 이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냉난방에서 뭐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기 나와, 많이 나와야 2문제 나오는 거예요. 각각 설비로 보면 이게 이제 확 줄죠. 근데 접근을 하실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급수, 오수 정화 설비, 배수 통기 설비, 이 물과 관련된 설비가 훨씬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기, 여기에 있는 운송, 이 부분이 이제 2차 법규 과목에서 여러분들 정리 1차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용 자체를 또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엮입니다. 이렇게. 열과 관련된 설비를 계산 문제로 낸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환기나 이런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소방은 정말 어렵죠. 특히 이제 국가 화재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그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이제 넓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신 부분에서 나오면 당연히 맞추시겠지만, 실제로 이걸 다 맞추고 합격하시는 분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가 고득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우선 이제 이론 법령을 구분했을 때 법령이 훨씬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법령에서 한 6문제, 뭐 거의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령과 관련된 문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론은 건축 설비, 그러니까 시설 개론에서도 하고 오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뭐 계산 문제라든지 건축 설비 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응용돼서 나오면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절반으로 확 줄여요. 절반. 그래서 합쳐서 11문제, 11문제, 혹은 뭐 한두 문제 찍을 수도 있겠죠. 5문제 중에 하나 확률이 있으니까 한 12문제. 이 정도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일단 목표를 하고 여기에서 반타작 이상 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대신 그 전에 공부하셨던 하자보수나 장기수원계획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범위, 실무는 범위를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가 제한된 부분에 출제되는 건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신
설비는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하시면서 이 이론 부분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출문제나 이렇게 다루게 되거든요. 그럴 때 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거 이제 알게 되면, 야, 만만치 않겠는데? 라고 이제 그때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 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뭐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이제 실무의 이제 건축 설비 관리가 이제 법령에 근거한 이야기들 하고, 거기에 이제 이론이 추가되는 형태. 그래서 급수나 배수 통기관,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뭐 또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론 부분을 메꿉니다. 메꿔서 10개 이상, 11개, 12개면 아주 훌륭하게 맞추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실무는 이제 학습 방법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설비는 이거 그냥 무턱대고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91페이지에 이제 본격적인 급수 설비부터 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